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고려시대 개성에서 멀지 않은 푸른 논과 울창한 산이 어우러진 고을에 비 내리는 현청 사랑채에서 두 중년 사내의 대화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사옵니다. 해보게, 자네 아들 상문이 이번 향시에서 장원을 하였다 들었네. 참으로 자랑스럽구먼. 과찬이시옵니다. 이 미천한 소생의 아들놈이 운 좋게 으뜸을 차지하였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그러자 말을 꺼낸 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싸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네만 앞으로 상문이 복시와 전시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두 아들 재형과 재민이 상문과 함께 학문에 매진하고 길동무 삼아 과거 길도 동행하면 어떻겠나? 노자는 내가 부담할 터이니 염려 말게. 이 말을 들은 상문의 아버지 윤석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안을 받아들여 싸웁니다. 윤석보는 대대로 이 고을에 뿌리를 둔 향반이었는데 그의 아들 상문은 영특한 학문으로 소문이 자자하더니 마침내 향시에서 장원을 차지하며 과거길에 오르게 되었사옵니다. 기쁜 마음은 가슴 벅찼으나 뒷바라지의 걱정이 적지 않았던 터라 현감의 제안은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사옵니다. 상문은 이제 갓 18, 홍기 어린 나이였으나 가세가 넉넉지 않아 혼담도 들어오지 않고 댕기머리도 풀지 못한 채였사옵니다. 윤석보는 아들에게 이 여정을 이야기하며 이번 과거가 가문을 다시 일으킬 기회라 여겼기에 현감의 두 아들과 동행할 것을 권하여 싸웁니다. 상문은 집안 형편을 잘 아는 터라 순순히 따라 싸웁니다. 현감의 아들들 재형과 재민은 향반의 아들인 상문을 다소 하대하는 기색이 있었으나 상문은 이를 개의치 않고 함께 과거 공부를 하며 개성으로 향하는 수백리 길을 나서 싸웁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일행은 충주를 눈앞에 두고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급히 서둘렀음에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깊은 밤이 되어 싸웁니다. 마침 외곽 마을의 한 집에 청하여 하룻밤 묵기로 하여 싸웁니다. 현감의 두 아들 재형과 재민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눈치를 보던 상문은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주인의 허락을 기다리다 피로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사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이 고을의 호장 최덕원이셨사옵니다. 시골 살림이지만 제법 가세가 여유로웠고 늦은 나이에 얻은 두 딸 은혜와 은정을 훌륭한 배필에게 시집 과거를 보러 가는 유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예의였기에 최덕원은 현감의 두 아들과 상문에게 방을 내주고 자신은 안주인과 두 딸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청하였사옵니다. 한밤중 꿈결 속에서 최덕원이 문득 눈을 떴사옵니다. 꿈속에서 황룡 한 마리가 집 대청마루에 꿈틀거리며 빛을 내고 있었던 것이요. 비록 꿈이었으나 예사롭지 않아 가슴이 송연하였사옵니다. 그때 아랫목에서 자던 맏딸 은혜 역시 놀란 얼굴로 잠에서 깨어 말했사옵니다. 아버지,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한밤중에 무서운 꿈을 꾸었사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느냐? 글쎄, 우리 집 대청마루에 무시무시한 황룡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놀랍겠사옵니다. 최덕원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꿈이 범상치 않음을 직감하였사옵니다. 잠시 뒤 안주인과 둘째 딸 은정마저 같은 황룡 꿈을 꾸고 놀라 깨어났사옵니다. 한밤중에 온 식구가 똑같은 꿈을 꾼 것이 심상치 않다고 여긴 최덕원은
등불을 밝히고 대청마루로 나가 살펴보았사옵니다. 그곳에는 상문이 코를 드르렁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사옵니다. 최덕원은 그제야 꿈이 예사롭지 않음을 확신하고 상문을 깨워 안방으로 데려와 물었사옵니다. 도령, 뉘신지 여쭈어도 되겠소? 상문은 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예를 갖추며 답하였사옵니다. 소생은 평소의 유생으로 이번 과거길에 현감의 두 아들과 동행하여 가는 중이옵니다. 최덕원은 상문의 나이와 혼인 여부, 집안 형편을 조심스레 물었사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상문의 답변은 명료하고 자세가 단정하여 믿음직스러웠으며 과거를 보러 간다는 말에 더욱 신뢰가 갔사옵니다. 게다가 황룡의 꿈은 필시 큰 인물이 될 징조라 여겨졌사옵니다. 당시 과거 응시전 용꿈을 꾸면 급제한다는 속설이 있었던 터라 최덕원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였사옵니다. 도령, 이 늙은이가 실없는 소리를 하나 청하겠소. 우리 집은 살림이 제법 넉넉하나 아들이 없고 두 딸뿐이오. 도령이 허락한다면 내 딸의 배필이 되어주. 배필로 과분하다는 생각이 도. 이 늙은이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디 이 청을 들어주시겠소. 상문이 여전히 망설이자 최덕원은 맏딸 은혜를 불러 상문과 대면시켰사옵니다. 은혜는 비록 양반의 교양은 아니었으나 부모의 덕으로 단정한 품성과 고운 자태를 지녔으며 그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빛났사옵니다. 윤상문은 안방에서 처음으로 은혜를 대면하였사옵니다. 꽃처럼 고운 자태의 여인 앞에서 그는 황홀함에 사로잡혀 눈을 떼지 못하였사옵니다. 이를 눈치챈 호장 최덕원의 안주인은 서둘러 간소한 상을 차리고 방을 정리하여 순식간에 신방을 마련하였사옵니다. 상무는 이러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라며 입으로는 거절하였으나 마음은 이미 은혜의 맑은 눈빛에 묶여 꼼짝할 수 없는 지경이었사옵니다. 안방에서 사람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히 울리자 현감의 두 아들 재형과 재민도 잠에서 깨어났사옵니다. 재형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하인을 불러 알아보라 분부하였사옵니다. 하인이 한참 뒤 돌아와 숨을 헐떡이며 말하였사옵니다. 큰일 났사옵니다. 이 무슨 기이한 일이옵니까? 호장댁의 맏딸이 상문도령 앞에 앉아 합한줄을 나누고 있사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소식에 재형과 재민은 발소리를 죽이며 문틈으로 슬며시 들여다보았사옵니다. 과연 하인의 말이 틀림없었사옵니다. 재형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사옵니다. 이 흉측한 놈이구나. 이런 꿍꿍이 속으로 나를 이곳에 끌고 온 것이었어. 앞날이 창창한 선비가 이리 무도하게 여인을 취하다니 상종할 수 없는 자로구나. 분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재영과 재민은 숙소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젖 닭이 울자 상문을 남겨둔 채 서둘러 그 집을 떠났사옵니다. 늦은 밤에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낸 상문은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일행을 찾았으나 이미 모두 떠난 뒤였사옵니다. 그는 곧장 뒤를 쫓아야 했으나 은혜와의 따스한 인연이 발을 붙잡아 쉽게 떨어지지 않았사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떠난 과거 길에서 이리 경솔히 행동한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도 일었사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과거 길에 올랐거늘 이리 해도 되는 것인가? 비난한 집안의 아들이 이런 기회를 경거망동으로 놓친 것은 아닌가? 마음이 무거워진 상문이 마당을 서성이고 있을 때
장인이 된 최덕원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하였사옵니다. 도령, 무슨 생각에 그리 잠겨 있나? 이 늙은 장인에게 있으니 염려 말게. 아직 과거 날짜까지 여유가 있으니 며칠 더 머물며 마음을 다잡고 길을 나서게. 개성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터이니 근심 말고 이곳에서 편히 지내게. 이리 자유롭고 따뜻한 말은 상문이 부모님께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사옵니다. 이미 일행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라 여긴 그는 사흘 더 머물며 은혜와 정을 나누고 마침내 과거길을 재촉하였사옵니다. 최덕원은 상문을 배웅하며 간곡히 당부하였사옵니다. 사위, 이번 길이 영광의 길이 되기를 빌겠네. 귀한 자리로 올라가더라도 우리와의 인연을 잊지 말아주게. 잘 다녀오시게. 비록 짤막한 작별 인사였으나 상무는 장인의 호의에 깊이 감사하며 그 뜻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다짐하였사옵니다. 급히 길을 서둘러 개성에 도착한 상무는 수소문 끝에 과거 하루 전날 재형과 재민이 묵은 숙소를 찾아냈사옵니다. 멀리서 그들을 보았으나 두 형제는 상문을 벌레 보듯 불쾌한 표정으로 외면하고 피하였사옵니다. 현감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상문이 여색에 빠진 근본 없는 자로 보였을 터이지만 그 이면에는 평소 상문의 뛰어난 학문에 대한 시기심도 한몫하였으리라. 평소에도 틈만 나면 상문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그들의 태도가 이번 일로 더욱 도드라졌사옵니다. 상문은 이들의 속내를 모르지 않았으나 함께 수백 리를 걸어온 정을 무시당한 마음에 쓰라림을 느꼈사옵니다. 허나 이런 마음도 잠시 상무는 다음 날 치러진 복시와 전시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하며 영예를 안았사옵니다. 한 사람이 복시와 전시 모두에서 장원한 것은 고려 역사상 드문 일이었기에 보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왕께도 이 소식이 전해졌사옵니다. 왕은 과인이 마침내 참된 인재를 얻었도다 라며 기뻐하시고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상문을 직접 불러 시험하였사옵니다. 상문의 답변은 막힘없이 유창하여 왕을 더욱 흡족하게 하였사옵니다. 급제자를 발표하는 의식을 준비하며 상문이 아직 관례도 올리지 않은 것이 전례 없는 일이라 여겨졌사옵니다. 왕은 친히 예조에 명하여 의복 일습을 갖추고 관례를 서셨고 혼수일체를 하사하였사옵니다. 상무는 고향의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고자 왕의 허락을 받아 민서와 함께 길을 나섰사옵니다. 가는 길에 상무는 민서에게 충주에서의 인연을 솔직히 고하였사옵니다. 낭자, 실은 제가 상경길에 충주 고을 호장의 딸 은혜와 인연을 맺었사옵니다. 길몽이 이끈 인연이라 차마 저버릴 수 없는 처지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겠소? 민서는 담담히 미소 지으며 답하였사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남녀 간의 인연이 어디 한정되겠사옵니까? 하물며 저보다 먼저 맺은 인연이라니 이는 모두 하늘의 뜻이옵니다. 저 또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사오니 함께 가시옵시다. 민서의 양해로 마음이 놓인 상무는 충주에 들러 은혜를
정실 부인 민서에게 소개하였사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이 맞아들였사옵니다. 장원급제를 이루고 두 아내를 들인 상무는 고향에서 기다리는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전하였사옵니다. 지방 수령들과 관찰사까지 왕의 명으로 자리에 함께하여 상문을 축하하였사옵니다. 상문은 왕의 명으로 가족과 함께 개성으로 이사하였으며 왕은 호조에 명하여 그의 부모님께 비단과 모명을 하사하고 가족이 머물 집을 내리셨사옵니다. 이후 상무는 홍문관 주찬을 제수받아 왕께 바른 추먼을 아끼지 않았으며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아 승승장구하여 중추부사에까지 올랐사옵니다. 두 아내와 행복히 오래도록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제 남편은 환관입니다. 고려 말기 나라가 어지러운 시절이 있었사옵니다. 권세가들이 서로 다투며 정권이 뒤바뀌고 수많은 관리가 목숨을 잃거나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사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세상을 등진 이들 가운데 충직한 관리였던 윤석주 나리가 있었사옵니다. 그는 정세를 방관한 죄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그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가족들은 관노로 흩어지게 되었사옵니다. 그때 내시로 지내는 이한솔이 윤석주의 외동딸 소연을 눈여겨보고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사옵니다. 한솔은 비록 내시의 신분이었으나 시와 글씨에 능했을 뿐 아니라 바둑과 술에도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었사옵니다. 이 늙은 장인에게 있으니 염려 말게. 아직 과거 날짜까지 여유가 있으니 며칠 더 머물며 마음을 다잡고 길을 나서게. 개성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터이니 근심 말고 이곳에서 편히 지내게. 이리 자유롭고 따뜻한 말은 상문이 부모님께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사옵니다. 이미 일행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라 여긴 그는 사흘 더 머물며 은혜와 정을 나누고 마침내 과거길을 재촉하였사옵니다. 최덕원은 상문을 배웅하며 간곡히 당부하였사옵니다. 사위, 이번 길이 영광의 길이 되기를 빌겠네. 귀한 자리로 올라가더라도 우리와의 인연을 잊지 말아주게. 잘 다녀오시게. 비록 짤막한 작별 인사였으나 상무는 장인의 호의에 깊이 감사하며 그 뜻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다짐하였사옵니다. 급히 길을 서둘러 개성에 도착한 상무는 수소문 끝에 과거 하루 전날 재형과 재민이 묵은 숙소를 찾아냈사옵니다. 멀리서 그들을 보았으나 두 형제는 상문을 벌레 보듯 불쾌한 표정으로 외면하고 피하였사옵니다. 현감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상문이 여색에 빠진 근본 없는 자로 보였을 터이지만 그 이면에는 평소 상문의 뛰어난 학문에 대한 시기심도 한몫하였으리라. 평소에도 틈만 나면 상문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그들의 태도가 이번 일로 더욱 도드라졌사옵니다. 상문은 이들의 속내를 모르지 않았으나 함께 수백 리를 걸어온 정을 무시당한 마음에 쓰라림을 느꼈사옵니다. 허나 이런 마음도 잠시 상문은 다음 날 치러진 복시와 전시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하며 영예를 안았사옵니다.
한 사람이 복시와 전시 모두에서 장원한 것은 고려 역사상 드문 일이었기에 보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왕께도 이 소식이 전해졌사옵니다. 왕은 과인이 마침내 참된 인재를 얻었도다 라며 기뻐하시고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상문을 직접 불러 시험하였사옵니다. 상문의 답변은 막힘없이 유창하여 왕을 더욱 흡족하게 하였사옵니다. 급제자를 발표하는 의식을 준비하며 상문이 아직 관례도 올리지 않은 것이 전례 없는 일이라 여겨졌사옵니다. 왕은 친히 예조에 명하여 의복 일습을 갖추고 관례를 아랫사람들까지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소연이 같은 여인이 또 어디 있으랴 라며 칭송하였사옵니다. 어느 날 소연은 여느 때처럼 한소를 위해 술을 담그고 있었사옵니다.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하녀 은별이 소연에게 말하였사옵니다. 마님, 나리께서 눈길 한번 주시지 않으시는데 어찌 그리 정성을 다해 술을 담그시나이까. 소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였사옵니다. 은별아, 나리께서 내가 만든 손수건이나 옷을 돌려보내지 않으시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비록 하찮은 일이지만 나리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흐뭇하니 걱정 말거라. 은별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사옵니다. 마님의 얼굴은 어여쁘시고 마음씨는 고우신데 이 늙은이가 안타까워 그러나이다. 소연은 슬며시 고개를 숙인 채 술을 담갔다가 며칠 뒤 한솔이 궁에서 돌아오자 하인에게 소연을 부르라 전하였사옵니다. 한솔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소연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뺨은 은은히 붉어졌사옵니다. 안방으로 들어선 소연은 한솔과 마주 앉았사옵니다. 세월이 흘러 더욱 고와진 소연을 본 한솔의 눈빛이 살짝 떨렸사옵니다. 침묵을 깨고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사옵니다. 날이 어인일로 소녀를 부르셨나이까. 한솔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사옵니다. 소연이여,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너에게 집안을 위한 중대한 일을 부탁하고자 하노라. 며칠 뒤 너와 비슷한 또래의 사내 셋이 이 집에 당도할 것이야. 내가 신중히 골라낸 이들로 이곳에서 학문과 예의를 배울 것이니라. 그중 한 명을 양자로 드리고자 하니 너는 스승의 마음으로 그들의 성품과 학문을 살피고 어미의 정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거라. 이 일은 내게 매우 중요하니 부탁하노라.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사옵니다. 나리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어찌 거절하겠나이까. 제게도 아들이 생기는 일이니 최선을 다해 살피겠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쭙고 싶사옵니다. 관례대로라면 10살이 안 된 아이를 양자로 드리는 것이 일반인데 어찌 장성한 사내들을 들이시려 하시나이까. 한솔은 단호히 말하였사옵니다. 나리가 환관이시나 세상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사옵니다. 어찌 저를 이리 쉽게 내치시나이까. 5년간 이 집에서 편히 살았는데 너무하신 말씀이 아니옵니까? 한솔은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고 다시 무덤덤히 말하였사옵니다. 내일 동이 트기 전에 떠나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야. 소연은 깊이 절하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사옵니다. 나리,
비록 부친의 은혜로 시작된 인연이라 하셨으나 소녀가 나리께 받은 은혜는 참으로 크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리께서 무탈하시길 정성을 다해 빌겠사옵니다. 말을 마친 소연은 별채로 돌아갔사옵니다. 한솔은 그 자리에 앉아 소연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묵묵히 들었사옵니다. 잠시 뒤 한솔은 은별을 불러 민준을 데려오라 명하였사옵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오자 한솔이 말하였사옵니다. 고개를 들고 나를 보거라.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였사옵니다. 나리,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한솔은 담담히 말을 이어갔사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내의 몸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노라. 어미 뱃속에서부터 사내 구실을 할 수 없도록 태어났다. 소연에게 연정을 품었다 하였느냐?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사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마님께 연정을 품은 것이 사실이며 그 마음에 거짓은 없사옵니다. 한솔은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사옵니다. 네가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참으로 부럽구나. 소연은 내 부인이라 이름은 붙었으나 단 한 번도 내 여인으로 여긴 적이 없음을 너도 보았을 터이다. 그러니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소연과 함께 이 집을 떠나라. 먼 곳에서 터를 잡고 백년 해로하며 행복히 살아라. 할 수 있겠느냐? 민주는 놀란 눈으로 물었사옵니다. 나리, 진심이시옵니까? 한솔은 단호히 답하였사옵니다. 몇 번을 말해야 네가 내 말을 믿겠느냐? 소연은 본디 양가집 규수로 부친의 기구한 운명 탓에 내 곁에 잠시 머물렀을 뿐 내게는 누이와 다름없는 여인이다. 만약 네가 소연을 힘들게 하거나 눈물 짓게 한다면 내가 어디서든 나타나 너를 혼내고 소연을 데려올 것이니 명심하라.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올렸사옵니다. 한솔은 작은 상자를 내미며 말하였사옵니다. 이 납속 채과 돈을 바꿔라. 네 이름으로 양발 신분을 사두었으니 이를 가지고 소연과 함께 먼 곳으로 가. 학문을 아니던가요? 그나저나 민준도령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옵니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연한 눈빛으로 입을 열어싸옵니다. 소연 마님, 저는 이 집에서 양자가 될 마음이 없사옵니다. 한솔나리께서 베푸신 은혜는 하늘처럼 크나 제 마음은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아닌 남녀 간의 연정으로 마님께 향해 있사옵니다. 설령 나리께서 저를 내치시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신다 해도 소연 마님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겠사옵니다. 나리께서 저를 때려 죽이신다 해도 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소연은 그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뜨며 급히 손을 내저었사옵니다. 도령,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비록 저는 부부의 음양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처지이나 엄연히 한솔나리의 아내이옵니다. 나리께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거늘 도령께서 어찌 그런 연정을 품으셨단 말입니까? 제발 그 마음을 거두시고 오늘 하신 말씀은 없던 일로 해주시옵소서. 저 또한 못 들은 것으로 하겠사옵니다. 민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하였사옵니다.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사옵니까?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옵니다. 혹여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가끔 저를 떠올려 주시옵소서. 말을 마친 민주는 단호한 걸음으로
한솔이 있는 본체로 향하여 싸웁니다. 본체 마당에 이른 민주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쳐 싸웁니다. 나리,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옵니다. 그는 거듭 목청을 높여 자신을 벌해달라 청하여 싸웁니다. 그 소리에 한솔이 방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차분한 음성으로 물으셔 싸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네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게냐? 혹시 내 아내와 부정한 정이라도 나눴단 말이냐?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급히 대답하여 싸웁니다. 마님과 정을 나눴다니 그 무슨 터무니없는 말씀입니까? 소인이 마님께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었으나 마님께서는 소인을 눈여겨보지도 않으셨사옵니다. 한솔은 담담히 말을 이어싸웁니다. 한 손으로 벽을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한 다리로 길을 가지 못하는 법이니라. 어찌 네 잘못만 잠을 이루지 못한 소연은 해가 중천에 뜨자 겨우 눈을 떴사옵니다. 그때 은별이 다가와 말하였사옵니다. 마님, 일어나셨사옵니까? 나리께서 마님께서 깨어나시면 말씀을 전하라 하셨사옵니다. 소연은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물었사옵니다. 나리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 진작 깨우지 않았느냐? 은별이 조심스레 답하였사옵니다. 나리께서 마님께서 깨어나시면 전하라 하셨사옵니다. 소연은 서둘러 한솔의 방으로 걸음을 옮겼사옵니다. 문 앞에서 조심스레 말하였사옵니다. 나리, 소녀 들어가도 되겠사옵니까? 들어오라. 한솔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사옵니다. 소연은 방 안으로 들어가 공손히 절하며 말하였사옵니다. 소녀, 늦잠을 자 부름에 늦었사오니 송구하옵니다. 한솔은 차분히 물으셨사옵니다. 어제의 소동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터인데 어찌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다 하느냐? 내가 너를 처음 이 집에 들였을 때 명목상의 부부일 뿐이라 분명히 말하지 않았더냐? 소연은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인 마음으로 대답하였사옵니다. 나리, 소녀는 단 한 번도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사옵니다. 부디 소녀를 믿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부르신 것이옵니까? 어차피 저에게 마음이 없으신 나리께서 민준 도령이 제게 연정을 품었다 하여도 아무렇지 않으신 것이 아니옵니까? 혹 양자를 들이려던 일이 어그러져 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것이옵니까? 한솔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하였사옵니다. 그렇다. 내게 그 책임을 물어야겠노라. 곰곰이 생각하니 7거지약 중 2가지에 해당하니 이제 민준을 내보내야겠다. 내가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너의 행동이 그를 홀리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음란한 여인이라 할 수 있고 지금도 내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니 말이 지나치지 않느냐. 소연은 억울함에 눈물이 고이며 반박하였사옵니다. 제가 무엇을 어찌했기에 7거지약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것이옵니까? 한솔은 담담히 말을 이어갔사옵니다. 나는 내 부친께 받은 은혜를 갚고자 너를 거두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노라 다시금 뺨이 붉어져 싸웁니다. 이를 눈치챈 한솔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 싸웁니다. 소연이여, 얼굴이 붉으니 혹 열병이 다시 도진 것이 아니냐?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답하여 싸웁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소녀는 아픈 곳이 없으니 염려 마시옵소서. 한솔은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본론을 꺼내 싸웁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로다. 그럼 사내들 중 눈에 들어오는 자가 있느냐? 소연은 침착히 대답하여 싸웁니다. 세 사내 모두 학문에 부족함은 없으나 한 명은 여인들을 몰래 훔쳐보는 버릇이 있었고 또 한 명은 욕심이 지나친 듯하여 싸웁니다. 그중 호남에서 온 민준이라는 사내가 심성이 곱고 학문에도 뛰어난 면모를 보였으니 그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하옵니다. 한솔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여 싸웁니다. 내 말이 그러하니 다른 두 사내는 돌려보내겠노라. 하지만 어찌 내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느냐? 내가 직접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 네가 민준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며 친분을 쌓아주거라. 이 집 안주인으로서 제대로 책임을 다해주길 바라노라. 소연은 조용히 대답하고 물러나 싸웁니다. 다음 날 하인 은별이 민준을 제외한 두 사내에게 백냥이 든 돈주머니를 건네며 집으로 돌아가라 전하여 싸웁니다. 두 사내는 큰 돈을 받고 기뻐하며 떠나 싸웁니다. 그 후 소연은 민준과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밥을 먹고 학문 공부 곁에서 술을 담그며 시간을 보내 싸웁니다. 민준은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소연은 그 이야기들이 신기하고 즐거워 싸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은 민준에게 자신이 한솔의 아내가 된 사연을 털어놓아 싸웁니다. 민준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연의 처지를 깊이 안타까워하였고 점차 연정을 품기 시작하였으나 자신의 신분을 알기에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여 싸웁니다. 민준이 집에 머문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친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소연에게 말하여 싸웁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갑작스레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니 소연이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 소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러시나이까. 소연은 민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어미라 부르며 가볍게 말장난을 물러가 쉬고 내일 떠나라. 민준을 돌려보낸 한솔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여 싸웁니다. 이튿날 새벽 소연과 민준은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고 대문을 나서 싸웁니다. 문 밖에서 소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본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민준과 함께 길을 떠나 싸웁니다. 몇 해가 지나 민준은 한솔과의 약속대로 학문에 매진하여 과거의 높은 순위로 급제하여 싸웁니다. 급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한솔의 집을 찾아 싸웁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려 하자 한솔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하여 싸웁니다. 이제 너는 높은 관직에 오른 관리니라. 옛 인연은 잊고 훗날 다음 생에서 좋은 벗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노라. 그 후 한솔은 젊은 나이에 귀양지로 떠나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은거하여 싸웁니다. 세월이 흘러 소영과 민준은 노년을 맞이하였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 앞으로 한 통의 서찰이 도착하였사옵니다. 서찰에는 소연이 한소를 위해 수놓았던 손수건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사옵니다. 그리운 님이여, 모든 것을 가졌어도 가질 수 없었던 나의 님이여, 그대는 내게 누이였고 처음이자 마지막 여인이었노라. 눈길을 피해 마음을 전했고 손길을 피해 그대를 보살폈네. 그리운 님이여, 다시 만나 손을 잡고 눈을 마주하며 기다렸다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소연은 서찰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한솔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그 글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은혜와 애틋함을 품고 있었사옵니다.